교수님은 단호히 말했죠. 그 섬은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다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엔 고등학생 시절 도서관에서 봤던 다케시마가 없는 메이지 시대 지도 한 장이 떠올랐어요. 그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배우지 못한 진실일까요? 저는 그냥 묻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지금 일본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라다 미즈키입니다. 도쿄대학교 문학부 역사학과 1학년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를 사랑했어요. 특히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근현대 동아시아 외교사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노구치 교수님은 메이지 시대 확장 외교 정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다케시마, 한국에서는 독도라 부르는 섬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강의실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죠. 모두 노트북을 두드리거나 딴청을 피우며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당연하게 넘기는 걸까요? 스크린 속 지도의 작은 점 하나, 다케시마. 거기에는 아주 익숙한 교과서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 하지만 문득 고등학생 시절 국립도서관에서 보았던 한 장의 이상한 지도가 떠올랐어요. 메이지 시대의 일본 전도였죠. 그리고 그 지도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 본 건 줄 알았어. 수업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교수님, 예전 메이지 정부의 지도 중에는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혹시 그 자료는 왜 언급되지 않나요? 순간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짧은 침묵 후 그는 대답했어요. 하라다 양 수업 시간에는 검증된 자료만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런 지도는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더 묻지 않았지만 확신이 생겼어요. 뭔가 감추고 있어.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곧장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맵 디오케이디오 히스터리 칸트러딕션.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난 낡고 오래된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짜 지도 하나. 일본 외무성이 1905년 이전에 작성한 극비 문서 속 다케시마가 조선령으로 명확히 표기된 지도였어요. 모르는 척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눈을 감는 순간 이 질문은 영영 묻혀버릴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누가 뭐래도 이건 내가 꼭 확인해야 해. 이렇게 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는 봄이 늦게 오는 도시죠. 하지만 도쿄대 캠퍼스 안 우거진 벚나무 아래를 걷는 제 마음은 벌써 여름 장맛비처럼 무거워져 있었어요. 며칠 전 강의실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과 교수님의 단호한 한마디.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그 말이 가슴속에 박혀 내려가지 않았어요. 역사를 공부하러 온 학생이 진짜 역사의 질문을 던지는 게 죄가 되는 걸까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말 감추는 게 있다면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도쿄 국립국회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수십만 권의 책이 보관된 일본 최대의 문헌 창고. 그곳은 아날로그의 바다였죠. 검색으로 다 나오지 않는 실물의 기록들이 살아 숨쉬는 장소였습니다. 1900년대 초 일본 외교 정책을 주제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학부 과제용이라며 조심스레 기록 보관실 출입 허가를 받고 먼지 쌓인 문헌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오후 2시 한 권, 또 한 권. 제 손끝은 낡은 종이의 거친 결을 따라 움직였고 눈동자는 새로 쓰기로 인쇄된 활자들을 따라 고요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 무렵 작은 지도첩이 끼워진 낡은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대일본 외교지 932년 사본 내부 열람 전용 출판 금지. 호기심이 일었죠. 표지를 넘기자 대한해협 및 인접 도서의 영토 경계도라는 지도가 펼쳐졌고 거기엔 분명히 이렇게 표기돼 있었습니다. 조선령.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끝을 확인하듯 다시 한번 지도를 짚었죠. 정확히 다케시마. 그리고 옆에는 조선령이라는 표기. 이어지는 설명 문단도 명확했습니다. 일본 섬은 오래전부터 조선 어민의 어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일본 측 어업권 설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순간 책장을 덮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논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작성한 문건. 그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왜?
왜 이런 자료는 교과서에 없지? 한 장 한 장 지도와 본문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안은 고요했고 제 숨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이 스쳐갔어요. 이건 단순히 다케시마, 독도라는 섬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야. 기숙사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창밖으로 스치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진짜 역사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 진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으려 하는 걸까?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할까?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죠.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제 손은 잠시 멈췄지만 화면 위엔 또렷한 메모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1932 대일본 외교지도 조선령 다케시마 공식 역사 BS 내부 기록의 괴리.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잠깐 괜찮아. 교수님 연구실에 같이 가줄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친구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어요. 하지만 친구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자료 진짜로 교수님께 보여줄 거야? 그냥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도쿄대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무리 엘리트고 아무리 자유로운 학문 공간이라 해도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지도 복사본과 외교 문서를 정리해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고 며칠 뒤 겨우겨우 받은 회신은 단 3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다만 본 강의에서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신중을 부탁드립니다. 단호하면서도 차가운 메일이었어요. 고개를 떨궜죠. 교수님에게서 돌아선 후 같은 학과 친구들과의 거리에서도 묘한 공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거 요즘 뉴스에서 떠도는 블로그 자료 아니야? 그런 건 그냥 관심 끄는 자극적 이야기지 뭐. 복사실에서 들려온 뒷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고 누군가는 제 이름을 익명 게시판에 올려 정치적 의도를 가진 활동가 아니냐는 글까지 남겼어요. 더 이상 학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졌다는 이유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 와중에 한 사람만은 조용히 저를 찾았어요. 같은 과에서 온 한국인 유학생 윤지수였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프린트된 지도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 일본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뭔지 알아? 여기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무 일도 아니듯 지나가. 무슨 말이야?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랑 이곳에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달랐어. 근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 그게 더 무서웠어. 눈을 떼지 못했죠. 어쩌면 이 학교 안에서 유일하게 저와 비슷한 의문을 가진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지수, 나 이걸 계속 파헤치면 어떻게 될까? 이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까? 지수는 웃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표정으로 말했죠. 나도 몰라. 하지만 내가 틀렸다는 건 확실히 아니야. 진실을 묻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된 거겠지. 그날 밤 캠퍼스 언덕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조용한 거리, 알게 모르게 퍼지는 소문,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압박감. 하지만 그 모든 고요 속에서 저는 되뇌었어요.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비판도 냉소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지 하나의 지도나 문서 때문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그 진실은 아직 말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 속에 그리고 교묘히 지워진 역사 한켠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메일을 하나 더 보냈어요. 제목 비공식질의 외부 전문가 인터뷰 요청 수신 NHK 시사 프로그램 담당 PD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는 일본 사회 전체를 향해 도쿄 신주쿠역 근처 작은 골목 안 현판도 없이 자리한 한 조용한 카페에 들어섰어요. 나무로 된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잡지들이 벽에는 책갈피 대신 꽂힌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으세요. 낯익은 얼굴. 제 선배이자 졸업생 이시카와 렌이었죠. 현재 일본 유력 일간지의 시사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블로그 글 잘 봤어. 그리고 도서관에서 찾았다는 그 지도도 순간 움찔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렌은 웃었습니다. 도쿄대 안에서 교수님한테 도전한 1학년이란 말 순식간에 퍼졌거든. 게다가 내가 일하는 신문사에서도 슬슬 너한테 주목하기 시작했어.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기자들이 저한테요? 정확히는 내가 건드린 주제에 대해 정확히 말하면 다케시마 지도 유출설이지. 그 지도 나도 봤어. 작년 여름 취재하다가 우연히 나는 눈을 크게 떴어 이응다. 근데 왜 기사로 안 나왔어요? 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저었죠. 겁났지. 회사도 나도. 고개를 떨군 나를 보며 렌이 덧붙였어요. 그런데 넌 질문했더라. 그거 하나로도 대단한 거야. 나는 말없이 웃었어요. 작고 흔들리는 웃음이었죠. 렌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수십 개의 폴더, 파일, 이미지가 가득한 화면. 혼자 하지 마. 같이 하자. 나는 손을 내밀었어요. 네, 이제 저도 준비됐어. 렌은 미소 지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진실을 파는 카페, 우리만의 사무실로 만들어보자.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혼자가 아니게 되었다. 진실은 외로울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함께 묻고 함께 답한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죠. 이 조용한 연대가 곧 일본 전역의 학교와 교실, 심지어 정부 고위층까지 뒤흔들게 될 줄은. 이제 태풍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엔 촛불이 있었고 홍콩엔 우산이 있었다면 도쿄에는 한 장의 지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조용했죠. 소리 없는 문서, 오래된 글자, 빛바랜 색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100년간 감춰졌던 침묵의 파문을 깨울 수 있는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손을 올린 이는 다름 아닌 저와 렌이었죠. 우리는 매주 카페에 모였어요. 진실을 거창하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찾은 사료와 지도, 교육교과서 사이의 괴리를 아주 차분히 조용히 정리해 나갔어요. 제목은 단순했죠. 지도는 말하고 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일본의 근현대사. 내용은 논리적이고 감정은 절제됐습니다. 마치 논문처럼 출처를 정리했고 스캔 자료에는 주석을 달았어요. 하지만 그 글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냉정한 한 줄이 있었습니다.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처음 편입된 것은 1905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글을 익명 블로그에 업로드했어요. 별다른 기대는 없었죠. 그저 기록하고 싶었고 어딘가엔 이 질문이 도달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날아갔어요. 업로드 후 3일째에서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 진짜야? 왜 이런 내용은 수업에서 안 다뤄지지? 이거 고등학교 역사교사인데 충격입니다. 4일째 전국 교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서 이 글이 회람되기 시작했고 다케시마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블로그라는 제목으로 중견 언론 칼럼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혹시 너냐? 렌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블로그가 조회수 10만을 넘겼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뜻밖의 메일을 받았어요. from NHK 시사 프로그램 취재팀 서브젝트 인터뷰 요청. 놀라 손이 멈췄죠.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라다 님이 작성하신 블로그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가 가능하신지요? 떨리는 손으로 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떡하지? 이거 진짜야? 렌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분했죠. 미즈키, 우린 준비됐어. 이제 세상에 나갈 때야. 며칠 후 NHK 온라인 뉴스 코너에 단 5분짜리 영상이 실렸어요. 배경은 단정한 도쿄대 캠퍼스. 화면 아래 자막엔 단 하나의 타이틀. 역사는 누가 쓰는가? 카메라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의 역사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비어있는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빈칸을 채우고 싶었어요. 그 영상은 단 하룻밤 사이 조회수 50만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도쿄대 교내 온라인 게시판에는 익명의 댓글이 달렸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게 일본의 희망이다. 다른 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죠. 국가의 명예를 더럽히는 배신자다. 이런 아이는 일본에서 공부할 자격이 없다. 다케시마는 역사 이전의 자존심의 문제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밤늦은 시간, 저는 렌과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물었죠. 이게 진짜 이렇게 커질 일일까요? 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이란 조용히 퍼질 땐 몰라도 한 번 드러나면 돌아갈 수 없어. 창밖을 보았어요. 도쿄의 거리, 불 꺼진 도서관, 지나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저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침묵을 강요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화면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댓글, 메일,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좋아요 3만, 공유 2,000회. 블로그의 조회수는 어느새 100만을 넘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공부는 안 하고 국익을 팔아먹네. 도쿄대 간 게 아깝다. 한국 가서 살아라. 이런 배신자 하나가 나라를 망친다. 정말 상상도 못한 말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죠. 심장은 빨라졌고 누가 내 뒤를 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프롬 오오노 다이스케 교수 도쿄 외국어대 역사학과 하라다 미즈키 학생, 당신의 용기 있는 질문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 역시 20년 전 같은 질문을 품어 묻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응원합니다.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굴도 본 적 없는 누군가의 손이 어둠 속에서 제 등을 조용히 토닥이는 것 같았죠. 학교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몇몇 학생들이 말을 멈췄고 교수의 눈빛도 전과 달랐어요. 심지어 학생회 게시판에는 하라다 미즈키의 활동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서명 운동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무처로부터 공식 호출이 왔어요. 하라다 양, 이곳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정중하지만 딱딱한 말투였죠. 앞에는 사이토 교무처장과 역사학부 주임 교수, 그리고 노구치 교수까지 자리하고 있었어요. 학생이 교내외에 지나치게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학교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노구치 교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하라다 양. 교수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울렸어요. 그런 자료는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본 수업에서는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언가 차가운 벽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선 늘 말씀하셨잖아요. 사료에 근거한 역사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그렇다면 이건 왜 제외되었나요? 내 말에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당혹과 경계, 그리고 순간 스쳤던 미세한 양심의 흔들림이 있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끝내 외면했어요. 하라다, 넌 아직 학생이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교수님은 알고 계셨던 건가요? 이 자료가 있다는 걸. 그 물음에 교수님은 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을 피했을 뿐이죠. 침묵.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이토 교무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학생의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 교환학생 추천 같은 부분에서 말이죠. 정중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협박일까?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그럼 당장 블로그 내리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아무도 답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나서던 길, 지수와 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어요. 너 괜찮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눈빛엔 분노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무엇보다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나 이제 알아. 진실을 말하면 모두가 박수칠 거라는 건 착각이었어. 하지만 그게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먼저 박수쳐 줄게. 세상이 안 해줘도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쿄대학교 하라다 미즈키입니다. 저는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왜 이 사실을 배우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죠.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학생이고 연구자이고 한 명의 시민이에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이어받아 주세요. 진실은 혼자 밝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상은 8시간 만에 조회수 15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중 5060 시청자 한 명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딸 같은 내가 일본을 다시 빛나게 한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하라다 미즈키 씨, 이번 동아시아 역사 비교 세미나에 정식 발표자로 초청합니다. 매일 한 줄이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블로그, 뉴스, SNS 모두 비공식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죠. 국제 연구자들과 함께 서는 무대,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다룰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근현대 일본 외교 문서 속 다케시마 영토 인식의 변화. 도쿄대, 서울대, 베이징대, 옥스퍼드대 각국의 대표 연구자들과 대학생, 석박사 과정 참가자들이 도쿄 시내 한 국제 세미나 센터에 모였어요. 수백 석의 강연장이 조용히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 스크린엔 제가 정리한 그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1900년 메이지 정부지도 다케시마 없음, 1905년 외무성 편입 공문 무주지 표기, 932년 금서 목록 내 기록 조선 어장과 분리 불가, 관중석에선 속삭임이 퍼졌어요. 특히 일본 내 중견학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포착됐죠.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케시마가 누구의 것인지 주장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차분하게 발표를 이어갔어요. 억지 주장은 없었죠. 과장도 없었어요. 오직 팩트와 지도, 날짜, 서명. 그것은 어느 정치인의 외침보다 강력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터지는 박수 소리가 들렸죠. 서울대에서 온 한국인 학생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감사 인사입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주장해온 것이 더 이상 외침이 아닌 자료가 되었어요. 베이징대에서 온 중국계 학생도 말했어요. 역사는 주장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당신은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옥스퍼드대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죠.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연구자다운 자세를 보인 발표였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학생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이번 발표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로 학교에서 불이익은 없으셨나요? 앞으로 정치 활동 계획은 없으신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저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 질문이 언젠가 대답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날 밤 도쿄대 기숙사 앞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지수와 렌이 옆에 앉아 있었죠. 렌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무대에서 말할 때 느낌.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내가 너무 작게 느껴졌어. 하지만 끝나고 나니까 알겠더라. 질문하는 사람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지수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너는 역사를 쓰는 사람의 한 줄이야. 며칠 뒤 도쿄대 역사학부 공지사항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공지 2025년 2학기부터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신규 세미나가 개설됩니다. 첫 강의에는 하라다 미즈키 학생이 발표한 사료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 글을 본 순간 책상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제가 던진 돌 하나가 파문이 되어 이제 교과서의 여백을 채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흩날리는 도쿄대 캠퍼스. 그날 저는 학교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기엔 큼직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전국 고등학교 역사교육 워크숍 개최 장소 도쿄대학교 발표자 하라다 미즈키 문학부 역사학 전공 1학년 주제 질문에서 시작된 역사탐구. 처음엔 작은 블로그 하나였어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지도 한 장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 질문이 전국의 교사와 학생 앞에서 공유되는 공식 학습 자료가 되었습니다. 워크숍 당일 강당 앞에는 100명이 넘는 교사들과 교육 관계자 그리고 저처럼 질문을 품은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도쿄대 1학년 하라다 미즈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아주 단순해요. 스크린에는 1905년 이전 다케시마 지도가 띄워졌고 관중석엔 숨죽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의 땅인가 보다 왜 그 사실을 우리는 몰랐는가에 대한 겁니다.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역사는 가르치는 사람보다 질문하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앞으로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중년 교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 딸도 너랑 같은 나이야. 그 애는 아직 질문을 두려워하지만 너를 보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젠 나 혼자 질문하는 게 아니구나.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는 놀라운 공지가 올라왔어요. 근현대 역사교과서 검토 착수, 외무성 고문서 및 지도자료, 교육적 균형 감안 검토 예정. 그리고 그 아래
자문위원 명단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죠. 그는 제 발표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전국교수연합과 함께 역사교육 개혁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서재에서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미즈키, 너도 알고 있었겠지. 내가 젊었을 때 썼던 논문, 교수님이 출판하지 말라고 했던 그 글. 그는 책장에서 낡은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 그걸 다시 꺼내려 한다. 이번엔 너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아버지와 저는 세대를 건너뛰는 연구자이자 동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나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 역사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닌 질문하고 탐구하는 학문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1년 후 질문하는 역사 함께 찾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주도 역사 동아리가 전국 40여 개 학교에 확산되었어요. 그 시작은 단 한 사람, 저의 작은 의문이었죠. 마지막 블로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우리가 침묵했던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싶었을 뿐이다. 질문은 언제나 두렵다. 하지만 그 질문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한다면 그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전히 묻습니다. 작은 노트북 앞에서 새로운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질문을 준비하며 진실은 항상 조용히 그러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담담히 그러나 뜨겁게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죠.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아직 계속됩니다.